런던 탑지하 가장 깊은 금고의 문이 열립니다.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먼저 밀려나오고 그 뒤를 따라 오래된 금속과 벨벳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조명이 켜지자 검은 천 위에 놓인 작은 왕관 하나가 빛을 받습니다. 2600개의 다이아몬드가 천장의 불빛 아래서 조용히 숨을 쉬고 그 사이사이에 박힌 루비는 어둠 속에서도 붉게 맥박칩니다. 동양의 원형 티아라. 영국 왕실이 보유한 수백 점의 보석 중에서 이것만큼 오랫동안 금고 안에 머문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것만은 머리에 올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 티아라는 원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밤을 새워 직접 도안을 그린 보석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뜯겨나갔습니다. 빈자리가 채 메워지기도 전에 남편은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인은 보석 안에 돌이 불길하다며 모조리 빼내고 다른 돌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 다음 주인은 반세기 동안 이것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여왕은 70년 재위 기간 동안 이 티아라를 단 한 번만 착용했습니다. 단 한 번. 빅토리아, 알렉산드라, 엘리자베스 보슬라이언,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지금 케이트 미들턴. 170년 동안 5명의 여성이 이 티아라 앞에 섰습니다. 그중 누구도 이것을 그저 장신구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상실의 기록으로 변하는지, 미신이 어떻게 왕실의 결정을 바꾸는지, 그리고 하나의 보석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지 따라갈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패턴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 티아라를 오래 곁에 둔 여성에게는 어김없이 상실이 찾아왔고, 멀리한 여성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이 그림자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가려면 1853년 한 남자의 작업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보석에 새기려 했습니다. 1853년 런던 본드 스트리트의 가라드 보석 공방. 촛불이 작업대를 비추는 늦은 밤, 한 남자가 양피지 위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엘버트 왕자. 그는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의 조예가 깊었고 예술품 수집에 열정적이었으며 만국박람회를 기획할 만큼 근대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건 단순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아치를 닮은 곡선, 연꽃이 피어나듯 위로 솟아오르는 구조, 동양의 신비를 서양의 기술로 번역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는 빅토리아가 동양 문화에 매료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녀의 취향을 따랐습니다. 가라드의 장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6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손으로 세팅하는 작업. 각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는 각도가 계산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박힐 오팔은 엘버트가 가장 사랑하는 돌이었습니다. 투명한 흰빛 속에 무지개가 갇힌 듯한 오팔. 그는 이 돌이 빅토리아의 피부 위에서 어떻게 빛날지 상상했을 것입니다. 금을 녹이는 냄새, 다이아몬드를 고정하는 쇳소리, 벨벳 위에 보석을 올려보며 각도를 조정하는 장인의 한숨.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티아라가 완성됩니다. 17개의 아치가 왕관처럼 둥글게 이어지고 그 꼭대기마다 오팔과 다이아몬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보면 마치 빛의 성체 같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남편이 준 보석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당시 왕실 부부에게 보석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 보석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개수, 돌의 선택, 디자인의 모티브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왕관이 아니라 연애 편지였습니다. 금과 빛으로 쓴
영원을 약속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는 이 티아라가 빅토리아의 머리 위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보석이 곧 탐욕의 표적이 되리라는 것도, 그 탐욕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티아라는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것들은 가장 먼저 탐욕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1858년, 티아라가 완성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보석에 갑자기 손이 뻗쳐집니다.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하노버 왕가, 영국 왕실과 혈연으로 얽힌 독일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왕실 보석 중 일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영국과 하노버의 왕위가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석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다이아몬드는 하노버 가문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가라드 공방에 티아라가 다시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인의 손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5년 전 자신이 정성껏 박아넣은 다이아몬드를 이제는 집게로 빼내야 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가 금 세팅에서 분리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는 단순한 보석의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버트가 설계한 완전함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완성형이 훼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티아라의 구조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할 곳에 검은 구멍이 남았습니다. 왕실은 서둘러 티아라를 재구성했지만 원래의 균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석에 생긴 빈 구멍은 마치 예언처럼 보였습니다. 곧 빅토리아의 삶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나갈 테니까요. 1861년 12월 14일, 엘버트 왕자가 윈저성에서 숨을 거둡니다. 42세, 장티푸스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의 임종을 지켰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은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엘버트의 방은 그가 떠난 그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면도기, 옷, 책상 위에 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인들은 그의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떠다 놓았고 침대 위에는 깨끗한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그가 곧 돌아올 것처럼. 티아라도 그와 같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엘버트가 디자인한 이 보석을 여전히 착용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간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티아라를 머리에 올릴 때마다 엘버트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양피지에 선을 긋던 밤, 촛불 아래서 오팔을 고르던 순간, 완성된 티아라를 그녀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던 그 손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준 물건을 평생 간직하는 것, 그것은 집착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어쩌면 그 둘은 애초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시간이 접혀있고 목소리가 남아있고 손에 온기가 스며있다는 것을. 빅토리아는 떠났고 티아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음 여왕은 이 보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1902년 빅토리아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그녀의 아들 에드워드 7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양의 원형 티아라는 새 왕비 알렉산드라에게 전달됩니다. 알렉산드라는 덴마크 왕족 출신으로 우아함과 품위로 유명했던 여성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즐겨 착용했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 당대 여성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팔은 불길하다는 것. 티아라를 처음 받았을 때 알렉산드라는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2600개의 다이아몬드 사이로 빛나는 오팔들. 투명한 흰빛 속에서 파랑, 초록, 붉은색이 일렁이는 신비로운 돌. 엘버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돌.
하지만 그녀에게 그 아름다움은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19세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오팔에 대한 미신은 뿌리 깊었습니다. 월터 스콧의 소설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오팔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이 비극적으로 죽자 유럽 전역에서 오팔 수요가 급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이지만 두려움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팔을 모두 빼내고 다른 돌로 교체하라고. 선택된 것은 누비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누비가 아니었습니다. 1870년대 네팔의 통치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한 버마산 루비. 깊고 진한 붉은색, 피전 블러드라 불리는 최상급 색상을 지닌 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라드 공방으로 티아라가 돌아갑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오팔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엘버트가 직접 선택했던 그 돌들이 50년 만에 티아라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루비가 박힙니다. 투명했던 빛이 사라지고 붉은 불꽃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티아라의 크기도 줄이라고 명령합니다. 17개였던 아치가 11개로 축소됩니다. 원래의 웅장함은 사라지고 더 친밀하고 절제된 형태가 됩니다. 동양적 모티브는 남아있었지만 규모는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왜 그녀는 크기까지 줄였을까요? 혹시 티아라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빅토리아의 그림자를, 엘버트의 존재를, 그 안에 새겨진 과거를 최대한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돌을 바꾸고 형태를 줄이면 이 보석은 새로운 것이 될 거라 믿었던 걸까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티아라는 루비와 다이아몬드로만 빛납니다. 오팔의 신비로운 무지갯빛은 사라지고 대신 루비의 붉은 불꽃이 타오릅니다. 색감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티아라가 주는 느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환상에서 권력의 상징으로. 알렉산드라는 이제 안심하고 이 티아라를 착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뀔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만약 티아라 자체가 기억하는 것이라면요. 다이아몬드가 뜯겨나간 순간, 엘버트가 죽던 날, 빅토리아의 눈물, 만약 그 모든 것이 금과 보석 사이에 새겨져 있다면요. 누비를 단 새로운 모습의 티아라, 알렉산드라는 이제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라 여왕은 누비로 다시 태어난 티아라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팔을 빼냈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을 텐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을 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동양의 원형 티아라를 공식 석상에 쓴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독일을 방문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티아라는 공공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진 기록에도 행사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석함 속 검은 벨벳 위에 누운 티아라. 뚜껑이 닫히면 빛이 차단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아야 빛나는데 이제 그 빛이 오지 않습니다. 누비는 어둠 속에서도 색을 잃지 않지만 볼 사람이 없으면 그 붉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금고 밖에서는 세상이 요동칩니다. 1910년 에드워드 7세가 사망하고 조지 5세가 즉위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무너지고 러시아 황실은 총살당합니다. 영국 왕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독일 감정 때문에 왕가의 성을 독일식 작센코부르크 고타에서 윈저로 바꿔야 했습니다. 티아라는 그 모든 격변을 어둠 속에서 듣습니다. 금고 밖의 발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폭탄 소리, 궁전 복도를 지나가는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이 보석함을 열지 않습니다. 1936년 또 한 번의 지진이 왕실을 흔듭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 퇴위를 선언합니다.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관보다 사랑을 택한 남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동생이 치러야 했습니다. 조지 6세.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남자가 왕관을 쓰게 됩니다. 말을 더듬었고 공개석상을 두려워했으며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엘리자베스 보스 라이언. 그녀 역시 여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 흔들릴 때마다 동양의 원형 티아라는 더 깊이 숨겨졌습니다. 마치 왕실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아무도 이 보석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은 대를 이어 전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보석함 속에서 티아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단단하고 루비는 여전히 붉으며 금은 여전히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전쟁의 상처가 유럽을 뒤덮였었으며 왕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1936년 한 여성이 손을 뻗습니다. 30년 넘게 아무도 이 티아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실 전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그러다 한 여성이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왕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티아라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보스 라이언. 스코틀랜드 귀족의 딸로 태어나 평범한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 거라 예상했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1923년 그녀는 조지 5세의 둘째 아들 엘버트와 결혼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였고 형이 건강했기에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1936년 12월 에드워드 8세의 퇴위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엘버트는 조지 6세가 되고 엘리자베스는 왕비가 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왕관, 준비되지 않은 역할, 그녀는 평생 형수가 될 여성 심프슨 부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가족에게 이 무거운 짐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 왕실 보석함이 그녀 앞에 펼쳐집니다. 수백 점의 티아라, 목걸이, 브로치, 빅토리아 시대부터 내려온 찬란한 유산들. 그 중에서 그녀가 손을 뻗은 것은 동양의 원형 티아라였습니다. 30년 넘게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그 보석, 왜 하필 이것이었을까요? 알렉산드라가 두려워했던 것, 빅토리아가 슬픔으로 기억했던 것, 다른 여왕들이 피했던 이 티아라를 왜 그녀는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이 보석에서 자신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원래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형태, 17개 아치가 11개로 줄어든 구조, 오팔이 빠지고 루비가 박힌 변형. 이 티아라는 원래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엘버트가 꿈꾼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자신처럼. 그녀 역시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던 삶.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티아라처럼 그녀도 새로운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런던은 폭격당하고 왕실은 피난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부합니다. 아이들은 나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왕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왕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유명한 말입니다. 폭격 속에서도 그녀는 티아라를 착용하고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동양의 원형 티아라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사진작가 세실 비튼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939년, 1950년, 1953년. 그의 렌즈를 통해 남겨진 이미지들은 공식 초상화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적이고 내밀하고 거의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여왕들에게 티아라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부적이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은 존재.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그녀는 이 티아라를 착용할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한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보통 왕실 보석은 금고에서 꺼내 행사장으로 가고 다시 금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티아라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952년 조지 6세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일찍 왕이 되었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졌으며 전쟁의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잃었지만 티아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왕실 의전에 따르면 모든 왕실 보석은 새 여왕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딸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했으니 어머니가 가진 모든 보석도 그녀에게 가야 합니다. 모든 보석이요. 여왕 어머니가 티아라에서 본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운명,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강요받은 존재로서의 동질감이었습니다.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것. 그녀는 이 보석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래서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의전서의 한 줄을 조용히 무시합니다. 1952년 2월 6일 케냐에서 휴가를 보내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급전이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25세의 젊은 여성은 하룻밤 사이에 여왕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녀는 이미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서 비행기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왕실에서는 죽음도 의전의 일부입니다. 왕위와 함께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왕관, 홀, 보석, 궁전, 책임, 그리고 규칙. 그중 하나가 왕실 보석의 상속입니다. 선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보석을 제외하고 왕실 재무부에 속한 모든 보석은 새 군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의전이 아니라 법입니다. 동양의 원형 티아라는 왕실 재무부 소속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왕 어머니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리자베스 2세에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었고 목록은 작성되었으며 절차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성명도 서면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티아라만은 어머니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왕실 보석 담당자들도 침묵했습니다. 목록에서 그 항목은 슬쩍 넘어갔고 금고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이해하려면 왕실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왕실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분류되며 모든 것이 규칙을 따릅니다. 여왕이 착용하는 브로치 하나도 대여 기록이 남고 반환 일정이 정해집니다. 하물며 티아라는 국가유산입니다. 개인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규칙을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규칙을 깬 것이 아니라 규칙보다 큰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아니면 대화조차 필요 없었을까요? 엘리자베스 2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티아라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원치 않은 왕관을 쓴 여성이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보석. 폭격 속에서도 머리에 올렸던 부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함께 빛났던 기억. 한국의 기성세대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낡은 이불, 오래된 찻잔, 빛바랜 사진첩. 그것들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을 사들여도 부모는 그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시간이 스며 있고 사람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여왕이었지만 먼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지켜봤고 혼자가 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티아라 하나쯤은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법보다, 의전보다, 규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50년 동안 엘리자베스 2세는 수백 개의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관식, 국빈 만찬, 의회 개원식, 외국 순방. 그녀는 수많은 티아라를 번갈아 착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티아라의 진주와 에메랄드, 걸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티아라의 웅장함, 버마 루비 티아라의 화려함, 조지 4세 스테이트 다이아뎀의 권위. 하지만 동양의 원형 티아라만은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요.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넘을 수 있었지만 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왕실 사진 아카이브를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52년부터 2002년까지 50년 동안 공식 행사 사진 수천 장 중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이 티아라를 쓴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선택입니다. 2002년 3월 30일 여왕 어머니 엘리자베스 보스 라연이 101세를 위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켰던 티아라는 마침내 금고로 돌아옵니다. 이제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엘리자베스 2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단 한 번의 예외가 생깁니다. 2005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를 방문합니다. 공식 국빈 방문이었지만 이 여행은 다른 방문들과 달랐습니다. 몰타는 그녀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아직 공주였던 시절 남편 필립이 영국 해군 장교로 몰타에 주둔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기 전, 왕실 의전에 묶이기 전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들. 몰타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녀는 평범한 젊은 부부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의 땅에 79세가 된 여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식 만찬장에 나타난 그녀의 머리 위에는 동양의 원형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53년 만이었습니다. 195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티아라를 공개석상에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고 그 이미지는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티아라를 쓴 여왕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몰타였을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몰타는 사랑의 기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유, 의무에서 잠시 벗어난 시간, 필립과 함께했던 햇살, 그리고 동양의 원형 티아라 역시 사랑으로 시작된 보석이었습니다. 엘버트가 빅토리아를 위해 밤을 새워 그린 설계도, 금과 빛으로 쓴 연애 편지. 어머니는 이 티아라를 부적처럼 간직했습니다. 원치 않은 운명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준 물건.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후 자신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장소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보석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추모였을까요? 아니면 해고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조용한 경의,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 평범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짧은 순간에 대한 그리움. 티아라는 79세 여왕의 하얀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2600개의 다이아몬드가 지중해의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루비는 여전히 깊고 붉게 타올랐습니다. 150년 전 엘버트가 꿈꾼 빛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티아라는 다시 보석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그 후 17년을 더 통치합니다. 2022년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공식 행사에 참석했고 여전히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원형 티아라를 다시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던 걸까요? 아니면 한 번이 한계였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왕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왕실도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70년 통치에서 단 한 번.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의미를 담아내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170년 된 티아라가 마침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지는 것으로.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거나 금고 깊은 곳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으로. 만약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뻗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70년 통치의 종말,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고 윌리엄은 웨일스 공이 되며 케이트 미들턴은 웨일스 공작부인이 됩니다. 왕실의 세대 교체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왕실 보석함이 다시 열립니다. 케이트 미들턴, 평민 출신으로 왕실에 들어온 첫 웨일스 공작 부인. 그녀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왕실의 모든 전통을 학습해야 했습니다. 어떤 티아라를 언제 착용하는지, 각 보석이 담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그녀 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티아라 중에서 케이트는 동양의 원형 티아라를 선택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 행사에서 이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170년 역사상 이 티아라가 가장 자주 공개석상에 등장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진 속 케이트의 모습은 우아합니다. 11개의 아치가 그녀의 이마 위에서 왕관처럼 솟아있고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 빛납니다. 젊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언론은 찬사를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감탄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다르게 봅니다. 빅토리아는 이것을 쓰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것을 두려워해서 돌을 갈아 끼웠습니다. 여왕 어머니는 이것을 50년간 곁에 두었지만 그 시간은 전쟁과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 중 단 한 번만 착용했습니다. 단 한 번. 그런데 케이트는 이것을 여러 번 씁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가지 시각은 이렇습니다. 케이트는 용감합니다. 여왕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자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보석은 그저 아름다운 보석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170년 된 미신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적 왕실의 상징.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티아라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석 목록에서 예쁜 것을 고르듯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전해지는 경고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실이 의도적으로 이 서사를 바꾸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케이트에게 이 티아라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저주받은 보석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그저 아름다운 유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왕실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케이트가 이 보석을 선택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조언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왕실 내부의 일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은 보석을 볼 때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케이트의 착용 사진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과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스며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이미지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트의 선택이 170년 묵은 그림자를 걷어낸 대담한 행보일까요? 아니면 그 무게를 모르는 가벼운 선택일까요? 역사를 끊는 것과 역사를 모르는 것,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티아라는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의 증거일까요? 상실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여전히 빛나는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170년, 5명의 여성, 하나의 티아라. 빅토리아. 그녀에게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을 새워 그린 설계도, 2600개의 다이아몬드에 새겨진 영원의 약속. 하지만 그 사랑은 상실로 끝났고 티아라는 40년간 상복과 함께 그녀의 머리 위에 남았습니다. 알렉산드라. 그녀에게 이것은 공포였습니다. 오팔이 부르는 불은 과거가 들이온 그림자. 그래서 돌을 뜯어내고 형태를 줄였지만 결국 착용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적 변형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보우슬라이온. 그녀에게 이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 강요된 역할 속에서도 빛나야 했던 존재. 티아라 안에서 자신을 보았고 그래서 50년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그녀에게 이것은 경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머니의 것. 70년 통치 중 단 한 번 사랑의 기억이 깃든 땅에서만 작용했습니다. 침묵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그녀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반복일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요. 티아라는 변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빠져나가고 오팔이 루비로 바뀌었으며 17개 아치가 11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의 무게, 보석의 빛,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시간. 물건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누가 착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금은 누구의 눈물을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빛바랜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며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차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을 옷장에 남겨둡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건 하나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저 오래된 물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접힌 것,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손에 온기가 스며있는 것. 그것이 티아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낡은 찻잔이어도 오래된 수첩이어도 작은 브로치 하나여도. 동양의 원형 티아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어딘가의 금고에 혹은 보석함 안에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누가 이것을 꺼낼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티아라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닐 걸 것입니다. 170년 동안 이것을 만지고 착용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간직했던 모든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티아라는 기억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서 단순한 보석은 역사가 되고 장신구는 이야기가 되며 물건은 유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아라는 여전히 빛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것을 선택할 것이며 새로운 의미가 또 새겨질 것입니다. 170년 후의 사람들은 케이트 미들턴의 선택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또 다른 50년 후에는 누가 이 보석을 머리에 올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티아라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